오늘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됐습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8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은 언론사 단전, 단수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내일은 38도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프로레슬링계 전설로 꼽히는 헐크 호건이 7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벨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에 오늘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는 불발됐는데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80분간 막바지 장관급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불발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일정 충돌 때문에 통상협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다음 2+2 통상협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80분간 이어진 협상에서 양국은 입장차를 확인한 채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상에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매우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일 무역 합의 내용을 보면 욕설이 나올 정도인데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수입 시장에서 경쟁자라는 점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소고기보다 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다른 국가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황이 거의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특히 이제 EU하고 중국 쪽에 조금 더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여부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25% 상호 관세 적용을 앞두고 방미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 때문이었다면서 루비오 장관이 세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국면에서 제가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에서 위 실장은 이달 초 협상을 위해 회동했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며 미국 측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만남 불발을 인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루비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의가 길어져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유선으로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간과 방식을 실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이 다음 달 1일 미국이 정한 25% 상호 관세 적용 시점 전에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상호 관세 시한은 다가오는데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정부와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4대 그룹이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소통 속에 최근 정부가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약속된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지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이딴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습니다. 4월부터 적용된 25%의 품목관세 여파가 그대로 영향을 끼친 탓입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를 제한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가운데 일각에선 현지 투자 카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가 즉흥적이고 급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완전히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협상을 준비한 그 원칙과 그 전략대로 해야 된다. 관세 협상 불발 시 25% 상호관세 폭탄이 불가피한 만큼 재계는 정부의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입증하려는 건데요. 특검팀은 오늘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료가 담긴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 어떤 것들 혹시 보셨나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오전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계엄이 해제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하는 등 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는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금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 임원으로 등록된 김 씨 배우자가 특검 조사에서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남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김 씨는 아내를 해외로 내보내주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배우자 정모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빠져나옵니다. 김혜성 씨 지금 어디 있는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6월 한 사모펀드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소유한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된 건 정 씨로 사실상 김 씨가 투자금을 빼돌리는 데 쓴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특검팀 조사에서 이 회사가 실제로 김 씨의 차명회사가 맞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형식적인 명의자일 뿐이라 회사 운영을 모른다며 남편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남편 김 씨가 귀국하려면 정 씨 본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체류 중인 베트남에 자녀가 있는 만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정 씨가 먼저 출국해야 김 씨가 귀국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은 것도 없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하루에 하나의 혐의만 조사해달라.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끝내달라.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 조율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당한 요구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측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김 여사의 문고리 행정관으로 불렸던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다음 달 6일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출석은 하겠다면서도 조사 방식을 조율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후 6시 전 조사를 마쳐줄 것과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경우 적어도 3에서 4일의 휴식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많다 보니 혐의별로 날짜를 정해 조사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팀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측근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김 여사의 최측근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오늘 부를 예정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준 샤넬 가방을 받았고 정 전 행정관도 전 씨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소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조사하면서 통일교와 건진법사의 청탁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도 전달됐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앞서 대통령직 파면으로 퇴직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도 포함됐는데요. 대통령 임기 중 약 3억 5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퇴직하면서 79억 9,1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76억 3,9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년 11개월의 임기 동안 3억 5천만 원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산으로 예금 6억 6천여만 원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50억 원가량의 예금을 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2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소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경기 양평군의 논밭 등 토지가 모두 집계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는 총 54명인데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었습니다. 최 전 장관은 4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는데 앞서 논란이 일었던 1억 9,712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이준일 주 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죠.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하게 된 데에는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의 갑질 옹호성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 의원 발언 논란 이후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서남빛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론이 좋지는 않았지만 임명 수순을 밟았던 겁니다. 재송부 기한도 사흘로 비교적 짧게 정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송부에 나선 그날 예상치 못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의원의 갑질 옹호성 발언이 나오자 같은 당에서도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는 등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그제 오전,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대통령실에선 임명 강행을 고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위기로 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 의원 발언 논란이 기류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서 자진 사퇴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 글을 SNS에 올리며 지명 한 달 만에 낙마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인사의 낙마 사례는 4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던 대통령실도 어제 절차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결국 몸을 낮췄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절차적 보완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전직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부실 인사 검증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겁니다.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과거 저서 등 검증 범위 확대도 시사했습니다.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라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저서라던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확장을 한다라던가.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와 신중한 직권남용죄 수사 등 공직사회 개편 5가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혹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다 검토를 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속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은 100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직에서 물러난 강선우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안규백, 권오울, 정동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장관직 사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의원 개인뿐 아니라 정부 여당을 향해 부적격 인사는 정부 실패의 시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국방부 안규백, 보훈부 권오울,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공문을 발송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최혜병 수사 외압건과 관련이 있다며 특검에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임성근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화한 안규백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명현 특검은 당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고심 끝에 국민의힘 당권 도전의 뜻을 접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두고 당내 기득권 다툼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민심을 살피면서 극우 세력과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과 싸우고 개혁 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윤 어게인이 아닌 보수 어게인을 위한 현장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 인사는 대립 구도가 뚜렷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찬탄 반탄으로 충돌하며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측근들의 만류가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 주류인 친윤계와의 갈등과 내년 지방선거 책임 리스크가 불출마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탄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보다 찬탄주자인 안철수, 조경태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탄핵은 반대했지만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주진우 의원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심과 민심이 어느 후보로 향하느냐에 따라 전당대회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날씨는 더 덥겠습니다. 극한 폭우 뒤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인 가운데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인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지난 7일에 기록했던 118년 만의 더위도 넘어설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 분수가 다시 물을 뿜어냅니다. 낮 기온 34.1도를 기록한 서울의 도심은 잠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원래 제가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그냥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땀이 날 정도로 좀 더워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 상승해 주말인 토요일 서울의 기온은 38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37.1도로 7월 상순 기준 118년 만에 가장 더웠던 지난 7일 기록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체온이 순간적으로 내려가 시원해지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주말엔 체온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만큼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태백과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데다 폭염 지역 대부분이 폭염 경보인 상태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남쪽 해상의 태풍들이 북상을 시작하면서 주말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상이 변함에 따라 남동풍까지 불어와 역대급 더위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두터운 고기압이 강화되고 따뜻하고 습한 남동풍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폭염은 더욱 강화되겠으니 현재 태풍 3개가 동시에 발생해 이동하고 있어 주말 이후 날씨엔 변동성이 큽니다. 주말에 제주도엔 이틀간 60mm의 비가 내리는데 주 중반엔 전국의 폭염이 더욱 강화되거나 반대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34도였지만 주거지 골목이나 사무실 밀집 지역에선 40도를 훌쩍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라도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장소마다 전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주거지역입니다. 어제 오후 2시 서울의 공식 기온이 33.9도일 때 이곳의 기온을 재봤습니다. 금세 온도계의 수치가 46도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덥죠, 약간요. 등에 땀이 꽉 차가지고요. 땀도 많이 나가지고 덥죠, 많이요. 서울의 공식 기온은 정확한 관측을 위해 종로구 송월동에 통제된 장소에서 측정됩니다. 반면 주거지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50도가 넘는 바람이 나오고 아스팔트에서도 열이 뿜어져 나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주변 산보다 주거지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건물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생긴 골목의 온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10분 정도 온도계를 더 봤는데 40도를 넘습니다. 마치 찜질방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생활공간 천여 곳에 설치된 Stat 관측기 데이터를 확인해봤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 초, 독산 사동은 47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업무지구도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환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빌딩으로 둘러싸여 기온이 오릅니다. 용산구 직장가는 43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올 때 좀 더 더운 느낌이 좀 들어요. 건물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더워 보이는 느낌? 네. 그제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오후 2시 17분에 측정된 33.3도입니다. 비슷한 시간 에스타 관측기 713개 가운데 무려 659개에서 33.3도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지형이나 아니면 건축물의 에어컨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어떠한 생활환경 탓에 더 더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더라라는 점. 스마트폰 속 수치보다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수도권에서 마시는 대부분의 물을 담아두는 팔당호가 지난 집중호우 때 떠내려온 쓰레기들로 뒤덮였습니다. 하루 100톤 가까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앞으로 최소 보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식수를 감당하고 있는 팔당호입니다. 물 위에 각종 쓰레기가 뒤죽박죽 엉키면서 마치 거대한 인공섬을 방불케 합니다. 스티로폼부터 냉장고, 소파도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얼마 전 쏟아진 괴물 폭우에 1,500톤의 쓰레기가 한 번에 팔당호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루 동안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대다수가 이런 초목인데 건져 올린 게 100톤 가까이나 됩니다. 대형 청소선이 쉴 틈 없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집중호우로 해서 유입이 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장마철에는 200mm나 300mm 이상이 와야지만 유입 쓰레기가 발생돼 갖고.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앞으로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또 한 차례 올 수 있는 만큼 작업 완료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 정규 2집 I'm Here로 2로 3년 만에 돌아옵니다. 발라드부터 힙합, 포크까지 다양한 장르를 담아 다음 달 29일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명웅 씨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건행국의 일대왕 웅조로 변신하며 팬들에게 깜짝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잘 지냈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래, 내 다시는 이 수염을 붙이지 않을... 아니, 어쨌든 행복이란 게 뭐 별거 있겠느냐? 앞으로도 영웅이랑 건행국에서 지금처럼 100년해로 하길 바란다. 다 같이 풍악을 울려라! 행복이 별거냐는 말과 함께 앨범 이름과 발매 일정을 공개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이명웅 씨 사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기로 유명하죠. 최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누적 기부액만 벌써 23억 원. 산불, 수해, 소외계층 돕기까지 무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이명웅 씨는 진짜 히어로네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장에서 부착된 불륜 커플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우왕좌왕 숨는 모습이 이슈가 되면서 요즘은 이 장면을 따라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국내 지자체마저 공식 패러디를 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과천시 이름표를 단 두 남성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다가 전광판에 모습이 비치자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제목은 춘천과 과천이 만난 걸 들켰을 때 두 지자체가 공동 유치하는 푸드테크 선도도시 포럼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겁니다. 영상은 현재 조회수 170만 회를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해외에선 이 불륜 포즈가 여전히 인기인데요. 메이저리그 마스코트부터 스포츠 채널 진행자들, 관람객들까지 이제 카메라만 잡히면 다들 연기부터 하고 봅니다. 불륜은 들키면 끝이지만 조롱은 그때부터 시작이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들어도 끔찍한 고문 수준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괴롭히고는 단순히 장난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말하면서 엄정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 더미에 사람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포장용 비닐로 옴짝달싹 못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집니다. 주변에선 재미있다는 듯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운전석 위로 높이 들어올려진 채 조롱이 이어집니다. 어쩔 줄 모른 채 묶인 이 남성은 스리랑카에서 온 30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무려 5분 동안이나 허공에 매달렸다가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밖으로 알려지면 해고될까 두려워 고심하다가 5달 만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욕 많이 했어요.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선 업체 측은 지게차를 몰던 50대 근로자의 과도한 장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란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어떤 경우에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엄정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체의 근로감독관을 파견했고 경찰도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면서 고양이가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크게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경찰관이 주저하지 않고 연기 자욱한 건물로 뛰어드는 모습이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불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이 오기 전 먼저 출동한 경찰관이 간이 소화기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안 꺼져요, 이걸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경찰관. 제가 들어가서 2층부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욱한 연기 속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뛰어듭니다. 나오세요, 바로.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고서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건물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뛰고 소리치면서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경찰관도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뛰다가 발등이 골절되는 등 주민 5명이 다치긴 했지만 건물 안 곳곳을 뛰어다닌 경찰관 덕분에 65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직원이 너 막 비틀거리고 쓰러졌었다고. 근무복 입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저희. 최소한의 직업의식이죠. 불을 낸 사람은 술에 취한 50대 주민이었습니다. 단지 밖 도로에 벽돌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피의자는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바람에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전설로 꼽히는 헐크 호건이 7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자택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는데요. 호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애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헐크 호건이 현지 시각 24일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채 발견된 호건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There are no signs of foul play or suspicious activity related to this call for service at this time. 호건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전성기를 이끌며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다수의 영화와 리얼리티 쇼에도 출연하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Turn your TV on some weekends and catch 10 saturating hours of Hulk Hogan or more. So I spent a lot of time in front of the camera.
호건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주목받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티셔츠를 찢는 퍼포먼스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Enough was enough, and I said, let Trumpomania run wild, brother. Let Trumpomania rule again. Let Trumpomania make America great again. 호건 별세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며 그리울 것이라는 애도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중국 국경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49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항공기는 지난 1976년에 제작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민지숙 기자입니다.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숲을 사이로 처참하게 훼손된 여객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떠나 중국 국경 인근 틴다 지역으로 향하던 러시아 민간 여객기가 현지 시각 24일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아무렇게나 부서진 잔해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추락한 여객기엔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구조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Спасатели МЧС России прибыли до места крушения самолет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о осмотру выживших на месте крушения нет. 사고 항공기는 첫 착륙 시도에 실패한 뒤 두 번째 착륙을 준비하던 중 관제탑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려다 언덕 경사면에 부딪힌 사고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구소련 시대인 1976년에 제작된 기종으로 약 50년간 운항한 노후 항공기로 전해졌습니다. Родным, близким, всем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в этой авиакатастроф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대한 인명피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해상재난 중 하나인 타이타닉호 침몰. 그 잔해는 여전히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데요. 침몰 전에 타이타닉호를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안에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기울어진 여객선의 모습도 보입니다. 관람객들은 VR 장비를 착용한 채 전시장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타이타닉호 가상현실 체험 전시입니다. 갑판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 선상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승객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타이타닉호 기념품 수집가의 유물에 실제 승객들이 입었던 의상도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은 잠들어버린 타이타닉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새하얀 털에 까만 무늬가 매력적인 눈표범 아시나요? 보존 노력으로 한 세기 만에 새끼가 태어나는데요. 무늬만 보면 영락없는 맹수이지만 아직은 너무 사랑스러운 새끼 눈표범을 소개합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혀를 빼꼼 내민 새끼 한 마리. 짧은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넘어질 듯 아슬아슬한데요. 어미 앞에 벌러덩 누워 애교를 부리는 태어난 지 6주 된 멸종위기종 눈표범입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눈표범 보존에 몰두한 끝에 무려 94년 만에 새끼가 태어난 건데요. 이곳엔 눈표범이 서식하는 중앙아시아의 산악지형이 그대로 재현돼 있어서 새끼가 자라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이 세상에 온 만큼 건강히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유명 가수의 콘서트도 아닌데 매년 판매 시작과 동시에 입장권이 매진된다는 전시가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대중문화 박람회인데요. 실제 영화 속 소품부터 코스프레까지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박람회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강아지의 옷차림마저 심상치 않은 이곳은 만화,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코믹콘인데요. 예상 관람객 수가 13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라네요.
영화 슈퍼맨의 주연 배우가 착용했던 의상부터 영화 판타스틱 4 주인공들의 마네킹도 보이고요. 좋아하는 캐릭터로 코스프레한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입니다. 대중문화의 진심이라면 놓치기 아쉬운 행사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블록버스터 뮤지컬의 정수로 꼽히는 위키드가 13년 만에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익명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묻는 전시도 열리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초록색 피부를 갖고 태어난 엘파바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2003년 미국에서 초연한 뒤 7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6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브로드웨이 대작입니다. 브로드웨이 초연 20주년을 맞아 시작한 순회 공연으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국내에서 오리지널 영어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프닝을 장식한 드래곤부터 마법사의 입구를 지키는 오지의 얼굴까지 거대한 스케일의 모형을 직접 제작한 고전적인 무대 연출이 관객을 마법의 세계로 이끕니다. 하얀 눈이 쌓인 가운데 자작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스웨덴의 숲에서 피가 필요한 뱀파이어 소녀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소년이 우연히 만납니다. 2013년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이 제작해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호평받은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 초연한 후 9년 만에 관객을 다시 만납니다. 쉴 새 없이 뛰고 움직이는 몸짓으로 캐릭터들이 느끼는 고독과 분노, 공포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익명의 풍경은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서로 얼굴과 몸을 밀착시킨 변웅필 작가는 명료한 색채와 정교한 선이 어우러진 화면으로 소음을 제거한 듯한 고요함을 통해 관객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박보선 작가는 인간 내면의 감정과 시간을 모자이크라는 시각 언어로 풀어내는데 타인은 상대의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 전주가 일제히 37도까지 올라서 특히 서쪽 지역의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이번 폭염이 절정에 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당분간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6.2도, 대전이 26.5도, 부산 2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 춘천과 대구 35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